네, 방금 소개받은 이형입니다. 예, 원래 ESG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ESG 화두가 급격하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출발지가 금융권이라고 본다면은, 아마 오늘 특히 한국금융신문 주간의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진 미래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조영태 교수라고 서울대에서 인구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정해진 미래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죠. 어떻게 보면 ESG 문제도 사실은 어떤 예측, 물론 변동폭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측은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갈 길은 다 정해져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목을 정해진 미래 우리의 선택으로 잡아봤고요. ESG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혹은 유튜브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SG가 정말 대세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량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요, 실제로 ESG가 기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또 연관 다른 키워드를 보면은 친환경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혹은 탄소 중립, 지배구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밑에 재생에너지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정책 발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 발표됐던 어떤 그런 내용들, 그 중간중간에 정책 발표될 때마다 재생에너지란 것이 어떤 간헐성을 띠면서 저렇게 많이 기사량이 노출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10월 말 11월 초 이때부터 ESG에 관련된 단어들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사실 ESG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지금 유난히 뜨겁긴 하지만은 사실은 정상은 아니죠. 글로벌리는 수년 전부터 사실 차근차근 ESG가 금융 안에서 내재화되어 있고 기업 안에서도 상당 부분 내재화되어 있음에 비해서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글로벌리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지금 막 쫓아가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표현이 될 거고요. 근데 왜 작년 10월, 11월부터 저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EU 그린딜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판 뉴딜이 7월 달에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긴가민가? 이게 가는가 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이 나왔죠. 2조 달러를 환경 분야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파리 협약 가입하겠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런데 당선돼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전망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정해진 미래다, 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 기업도 바뀐다, 정책도 바뀐다, 금융기관도 바뀐다, 온갖 종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ESG 따뜻한 자본주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착한 기업이 된다. 주로 따뜻한 착함을 키워드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긴 분명한데 그것이 전부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CSR도 사실은 ESG나 추구하는 바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SR 안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 문제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사회와
같이 발전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CSR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나 ESG의 주제는 사실은 같죠. 같은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CSR은 다소 선언적이거나 CSR이 어떻게 보면 워싱, CSR을 PR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그랬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CSR은 그냥 사회공헌이라는 아주 굉장히 축소된 영역으로 사람들이 그 말로 소통을 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단점들이 ESG에서는 보완이 되면서 금융기관이나 기본적으로는 ESG가 금융기관의 어떤 투자의 평가 척도, 평가하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으로 이야기되고 그것으로 발전되는 어떤 그런 패스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항목들이 세분화되고 그 속에서 계량적으로 측정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CSR과 ESG는 같은 듯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요 장표에 해당하는 건데요. ESG가 그러면 정해진 미래라고 했는데 왜 대세가 됐냐? 저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서 ESG 평가 척도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냐 마냐, 많이 할 건가 적게 할 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건가, 그런 것이 정해지겠죠. 근데 금융기관은 왜 저것을 옛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겠는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 활동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원 투자자들에게 돈을 많이 돌려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죠.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저 측면에서 리스크가 요즘에 와서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 바로 환경에 관련된 규제 정책들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더라. 규제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근데 그 규제 정책에 더 영향을 미친 것은 뭐냐? 소비자, 일반 국민, 세계 모든 인류, 특히나 젊은 사람들,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것이 다 유권자의 표이고 그 유권자의 표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그 정책이 금융기관에 뭔가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에게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왔다. 이게 큰 흐름으로 한 가지겠죠. 두 번째,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저 부분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깊은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양극화 더 심해졌죠. 양극화 속에서의 부작용, 그런 것들을 그 부작용 속에서도 기업이 온전히 지속되려면은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뭔가를 경영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라는 것이 큰 흐름의 한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후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양극화로 비롯된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 그 두 가지 요소 외에 제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간 패권 전략,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기후 관련 정책들의 변화, 이것은 오리진이 EU죠. EU에서 저 정책이 굉장히 깊게 나왔습니다. 그럼 EU에서는 재작년 말에 그린딜 정책이 나왔죠. 재작년 말에 그린딜 정책이 나왔는데 그 그린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수년간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은 연구 끝에 그린딜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 정책의 규모나 실제 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하부 정책들까지 하면은 정말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EU가 왜 저것을 했느냐? 사실은 EU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ICT 쪽이나 AI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만약에 진짜로 도래한다면은 EU는 미래가 없다.
왜냐?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당시 이야기가 주로 되던 미래 산업은 다 미국 산업이지 EU 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서 EU가 먹고 살 길은 어디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고, 그 속에서 EU는 차라리 환경 산업에서 강점이 많이 있다라고 EU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생각했고, 그것이 그린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던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도쿄 협약부터 해서 파리 협약으로 넘어가는 환경 관련된 글로벌 어떤 정책, 국가들 간의 어떤 정책을 계속 리드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후손의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을 세게 드라이브 했던 것이고요. 저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은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가 할 길을 간다 했었는데, 바이든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책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그 EU의 그린딜 정책이 나름 ICT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2조 달러를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세게 강조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전 세계에서 경제 블록으로 넘버1과 넘버2가 저 부분으로 마구 달려가는 저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국 또한 안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의 어떤 뉴노멀이 환경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가 지금 현재 밀려오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저편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산업화 이후보다 온도가 0.5도 정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죠. 그런데 1.5도 가만 놔두면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030년에 1.5도가 되고, 그렇게 좀 더 지나면은 이 추세로 계속 가버리면은 4.8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온도가 우리에게 봤을 때는 별로 큰 영향 있는 온도가 아닐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1.5도까지만 2030년까지 1.5도만 올라간다 하면은 우리 가장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는, 물론 계속 물에 잠기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온도가 1.5도 상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국제기구의 파리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출한 2050 넷제로 계획 안에서 보면은 실제로 2030년까지 우리는 2010년 대비 18%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라고 했죠. 18% 감축하면은 저 표에서 보면은 실제로 1, 2, 3이라고 돼 있죠. 저기 1번에 돼 있는 것은 전 세계가 25%를 감축하면 1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18% 감축안은 그보다 훨씬 더 센 감축안을 우리나라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불과 한 달쯤 전에 헌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최종 통과는 안 됐지만은 하원 통과되고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1조가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싸운답니다. 헌법에서 기후변화와 싸우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기후법이 또 통과됐죠. 저 신문에 뭐 최근 며칠 전에 저도 신문에서 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건물 렌트를 해줄 때 에너지 에너지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 되는, 몇 등급 보다 더 못한 경우에는 건물 렌트를 못 해준다. 실질적으로 저 법이 작동하게 될 산업적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산업적 효과는 에너지 보존을 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건축 자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산업은 우리나라보다는 EU 쪽에서 미리 준비된 그런 산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8가지 EU 집중 그 그린딜의 집중 육성 산업 중에 하나가 건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신축이 제로 에너지 빌딩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보존을 다 잘하는 쪽으로 바꿔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뭐 예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산업적으로 영향을 산업,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러한 ESG라는 것이 유행인지 혹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특히나 굉장히 급하게 불이 한번 붙었다가 시간 지나면 또 금방 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일반 경영에서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뭐 BPR이 어떻다, 날리지 매니지먼트가 어떻다, 애자일 조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조직 변화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경영에서 유행으로 다가왔다가 또 몇 년 지나면은 그때 그게 어떻게 됐지 하고 잊어버리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 3, 4년 주기로 해서 계속 바뀌죠. 저러한 유행이 마치 경영의 모든 것을 뒤흔들 듯 하다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유행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ESG를 바라볼 때는 ESG는 사실은 어느 누구 컨설팅 회사가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유행어는 아니죠. 몰려오는 힘의 크기는 워낙 큽니다. 실질적으로 저기 노란색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그러한 키워드들이 발전해온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녹색은 환경에 관한 어떤 글로벌 움직임들이 쭉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된 저 부분은 ESG의 공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발전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러한 것이 다 합쳐져서 지금 현재의 ESG의 모습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뭐랄까 일시적 유행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리고 점점 더 세밀하게 조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는 분명히 투자 세계에서 점점 더 강화되어 왔고 우리에게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는 빅 프로핏을 좋아하겠죠. 당연히 좋아하지만은 빅 프로핏과 굿 프로핏 어떤 것을 좋아할까? 아마 과거에 질문했으면 그때 글쎄 굿도 좋지만 빅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러한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단기 투자를 한다면은 굿보다는 빅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롱텀으로 요즘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어떤 기관 투자가들은 롱텀이지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기서 현 투자 시점에서 기업 가치가 A가 높고 B가 낮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럼 A를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A사가 석탄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지금 탄소 관련 어떤 규제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유 관련, 뭐 화학 관련 비즈니스를 한다. 그 리스크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B가 재생에너지 쪽이고 리사이클 관련되고 뭔가 자원 순환에 관한 어떤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그런 회사라면 좀 더 저 회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굿 프로핏이 빅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계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이 시대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업을 하는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기업에서는 우리의 경제적 가치의 어떤 퍼포먼스가 일정 100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보자면은 ESG로 인해서 ESG의 여러 가지 평가 척도를 해볼 경우에는 디밸류에이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플러스 알파를 프리미엄을 인정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기존 산업에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에너지 관련, 화학 관련 뭐 이러한 종류의 비즈니스라면은 다른 대안이 없는 한은 ESG 디밸류에이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경영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저 리스크를 첫 번째 없애는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한다면은 저기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확실히 마스크가 있으니까 말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ESG 안에서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제가 주로 탄소 중립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겠죠. 사실은 환경 쪽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또 소셜 분야에서 다양성이나 그리고 인권, 그리고 구성원 안전, 동반 성장 이런 데서도 사실은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대처가 다 됐다라고 할 때 S 쪽에 대해서 또 소홀히 하면은 요 앞전에서 국내에서 모 위협 회사 뭐 하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한다면 S 분야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E와 S가 좋다 한들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정하게 주주에게, 투자자에게 뭔가 이익이 분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져야 비로소 거기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거버넌스 이슈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겠죠.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에 있어서 뭐 여기서는 다시 이제 그 환경 문제로 왔지만은,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ESG 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 해야 될 줄은 알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볼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제로 많은 일들은 합니다. 기업에서 뭐 조직이나 인사, 사업 구조 재편, 뭐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이 ESG 관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 이 또한 아까 CSR 워싱 말씀드렸지만은 워싱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 이제 P&G가 뭘 어떻게 했다, 프랑스 석유화학 회사인 토탈이 워싱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나죠. 실제로 CSR 워싱과 ESG 워싱은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결과적인 파급 효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CSR은 굉장히 뭐랄까 좀 블러드하고 뭔가 추상적인 뭐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물론 뭐 태클을 걸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아주 세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ESG는 대외적인 약속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아주 조밀조밀하게 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요.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수도 사용량, 땅 사용량,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기록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기록에서 워싱이 있었다면은 모든 기록 자체에 대한 허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SG에 있어서의 워싱은 과거의 CSR 워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금융계의 굉장히 큰 불신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 보면은 얼마 전에 단홍 CEO가 그분은 ESG의 전도사였는데 ESG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경영 실적이 안 좋아져서 이사회로부터 퇴출이 되었다. 뭐 이런 종류의 기사가 있었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거봐, ESG 그렇게 마냥 ESG만 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은 맞을까? 단홍의 굉장히 큰 경쟁사는 EU 안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리 유니레버입니다. 그리고 네슬레 또한 단홍의 굉장히 큰 경쟁사죠. 그 두 회사는 그럼 ESG 안 하고 돈 많이 번 회사냐? 그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단홍보다 ESG 훨씬 더 잘했고 ESG 레퓨테이션 훨씬 높죠. 그런데 그 회사는 재무적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ESG 때문에 안 좋아졌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로도 유니레버가 ESG를 그렇게 더 열심히 하고 ESG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넘버원, 세계 넘버원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는 멀쩡히 더 계속 성장하는데 왜 그러냐? 뭔가 방법이 잘못됐거나 내부적인 다른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이 훨씬 더 큰 게 아니냐. 지금 실제로 펀드 불황에도 ESG 안에서는 돈 많이 몰린다. 저뿐만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저런 종류의 기사가 있죠. 실제로 ESG는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기식 어떤 그러한 경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 내부의 어떤 구성원이나 협력사나 이러한 것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잘 돼 있느냐. 그래서 좋은 협력사가 모이고 좋은 직원이 그 회사에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그리고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이익 분배를 해줄 수 있는 곳이냐. 이러한 것을 가리는 것이 결국은 ESG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 그 전반적인 분야의 ESG를 다 골고루 잘 해야만 하고 잘하는 곳은 성장하고 금융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모습을 우린 지향해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지만은 지금에 와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약적으로 ESG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분명한 것은 ESG는 착한 경영, 따뜻한 경영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하는 현상을 잘 인지하고 거기에 가장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똑똑한 경영, 스마트한 경영이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이 시대에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착하게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텐데, 착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ESG의 성공의 공식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후속된 논의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ESG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말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